미생물 사냥꾼 폴드 크루이드 미생물 연구에 13명의 연구한 분들을 나열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어보았지만은 나는 코흐가 자신을 위대한 창시자라고 생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파스테르와는 달리 이 부스스한 수염의 작은 남자는 자신이 잔인한 자연에 대항해 싸우는 가장 멋있고 짜릿한 전투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듯 싶다. 그러나 그는 감격적인 드라마를 만들었다. 죽음의 사신과 싸우는 이 투쟁은 일부 미생물 사냥꾼들을 거의 자살 혹은 살인자 같은 극단의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 미생물의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하나 들면 의사인 펠라이제는 코흐의 실험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묵주알처럼 사슬을 이루고 있는 흥미로운 둥근 공 모양의 미생물을 발견했다. 세인트 앤서니의 불꽃이라고 불렸던 단독으로 고생하던 환자의 피부로부터 이 균을 분리해 배양했다. 단독에 걸리면 암이 치유될 수도 있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미친 사람의 변명같이 들리지만은 펠라이제는 오늘날 연쇄상 고군이라고 알려진 수십여 개의 그 사슬을 말기암 환자에게 주사했다. 며칠 내에 그의 인간 실험 동물은 한 사람씩 세인트 앤서니의 불꽃으로 달겋게 달구어졌다. 어떤 환자들은 의식을 잃었고 거의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야 그 무법자는 연쇄상 고균이 단독의 원인균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은 코흐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영웅이 있었다. 바젤의 의사였던 카레는 파스테르가 종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균이 가득 든 시험관을 자신의 팔에 열심히 문질렀다. 그 결과 수많은 뾰루지와 20여 개의 종괴가 그의 팔을 덮었다. 만약 많은 양의 균을 스스로에게 주사했다면 쉽게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위험한 일을 단지 불쾌했음이라고 말하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이 미생물, 이 포도상 고균이 종교와 포르지의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한편 1882년 말 코흐는 프랑스의 양과 소의 생명을 구하려는 열의에 차있던 파스테르와의 아기에 찬 그러나 조금은 우스운 논쟁을 끝냈다. 결핵균의 발견자는 이제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약하지만 인간에게는 제일 무서운 적이었던 균을 뒤쫓기 시작했다. 1883년 아시아의 콜레라가 유럽의 문턱에 와 있었다. 인도에 숨어있던 콜레라는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의 사막으로 올라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갑자기 치명적인 콜레라가 폭발적으로 유행했고 지중해 건너 유럽은 두려움에 떨었다.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는 공포로 고요했다.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 살인적인 바이러스는 아침에 건강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 오후에는 그들을 발작적인 고통으로 몰아 넣었고 밤이 되면 모든 고통을 넘어서 평안히 잠들게 만들었다. 그때 파스테르와 코흐의 이상한 경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수평선 너머에서 위협을 가하는 콜레라의 원인균을 찾으려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경주였다. 코흐와 카프키는 현미경과 온갖 동물들로 무장하고 베를린을 떠났다. 공수병을 일으키는 정체불명의 미생물을 정복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던 파스테르는 총명하고 헌신적인 에밀 루와 유럽의 미생물 사냥꾼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조용한 성격의 티이리에를 파견했다. 코흐와 카프키는 먹고 자는 것을 잊고 일했다. 그들은 콜레라로 사망한 이집트 사람들의 시신을 해부하느라 애썼다. 고온다습한 공기로 후덥지근하게 데워진 실험실에서 콧등이 맺힌 땀방울이 현미경 렌즈로 떨어졌다. 방금 사망한 알렉산드리아의 사람의 비극적인 시신에서 얻은 시료들을
원숭이와 개와 닭과 흰쥐와 고양이에게 주사했다. 그러나 이 두 경쟁적인 연구팀이 미친 듯이 미생물 사냥을 하는 동안에 콜레라 유행은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이유 없이 잦아들었다. 그들 중에 누구도 확실한 원인균을 찾지 못했다. 그들 모두는 사망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사냥감을 포획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투덜거렸다. 코후와 카프키가 베를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심부름꾼이 두려움에 떨며 다가와 말했다. 프랑스 위원회의 튀리에 박사가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코후와 파스테르는 훌륭한 애국자였던 것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미워했다. 그러나 이제 두 독일인은 루를 찾아가 도와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코후는 평범한 상자에 담긴 튀리에의 시신을 무덤까지 운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불쌍하고 가련해 보이지만 믿을 수 없는 콜레라균은 이 용감하고 젊은 튀리에게 잡히기 전에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코후는 무덤에서 그의 간 위에 화환을 놓으며 말했다. 콜레라균은 매우 단순하지만 용감한 자에게 주어진 월계관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생물 사냥꾼 순교자의 장례식이 끝나자 코후는 서둘러 베를린으로 돌아갔다. 그는 강력한 염료로 염색된 정체불명의 검사 시료가 된 상자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콤마 형태를 한 이상한 미생물이 있었다. 코후는 정부에 보고했다. 저는 모든 콜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세균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기라는 것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콜레라가 들끓는 인도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인도로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후는 베를린을 떠나서 캘커타로 향해 항해했다. 튀리에의 운명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50마리의 흰쥐를 보호하면서 지독한 뱃멀미를 했다. 나는 가끔 여객선의 승객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할 때가 있다. 그들은 아마도 독실한 선교사나 고대 힌두의 문화를 탐구하러 가는 진지한 교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코후가 검사했던 49의 시신 모두에서 콤마균을 발견했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의 장에서도 동일한 균이 나왔다. 그러나 수백 명의 건강한 힌두인에게는 그 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쥐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동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코후는 재빨리 소고기 추출액 젤리 위에서 그 콤마균을 순수 배양하는 방법을 찾았다. 일단 그 균을 시험관에 가둔 후에 그 악랄한 생물의 모든 습성을 연구했다. 어떻게 조금만 건조시켜도 빠르게 죽는가? 죽은 환자가 쓰던 린넨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되는가를 연구했다. 그는 힌두의 초라한 오두막들이 몰려있는 악취가 풍기는 저수지의 물에서 콤마균을 분리했다. 저수지 주위의 오두막에서는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울음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마침내 코후는 독일로 돌아갔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장군과 같은 환영을 받았다. 그는 교육받은 의사들에게 말했다. 콜레라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콤마균을 삼키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람은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균은 같은 종류의 균으로부터 증식하고 다른 물질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또 콜레라균은 사람의 장이나 인도에서와 같이 아주 오염이 심하게 된 물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동양에서 온 이 하차는 무서운 작은 암살자의 파괴적인 공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코후의 용감한 연구 덕분이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콜레라의 완전 박멸은 문명화와 인도 위생시설 개선 등에 달렸다. 코후는 이제 독일 황제가 친히 수여하는 황실 훈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촌스러운 모자는 여전히 짧고 뻣뻣한 그의 머리에 잘 어울렸다. 그리고 숭배자들이 칭찬을 하면은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제가 방황을 하다가 의료 분야를 떠나서 아직도 황금이 묻혀있는 곳으로 이곳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훌륭한 공적은 아니지요. 미생물이 인류의 큰 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용감했다. 그러나 구식 의사들과 시대에 뒤떨어진 공중위생가들 중에는 미생물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소식들이 인기를 끌려는 허튼 소리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조심성 없이 영웅적인 행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뮌헨에 있던 노교수 페텐코프는 코흐의 명확한 실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봉에 서 있었다. 코흐가 콜레라의 원인균이라고 확신하던 컴마균을 가지고 인도에서 돌아왔을 때 페텐코프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당신이 말하는 소위 콜레라균이라는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흐는 그에게 병독성이 있는 콤마균이 가득 찬 병을 보냈다. 페텐코프는 그 병의 내용물을 모두 마셔버렸다.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 병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수십억 마리의 꿈틀거리는 콤마균이 들어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멋진 수염을 쓰다듬으며 큰소리쳤다. 이제 내가 콜레라에 걸리는지 한번 보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 정신이 아니었던 페텐코프가 콜레라에 걸리지 않은 일은 지금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죽을지도 모르는 실험을 할 만큼 무모했던 페텐코프는 콜레라 수프를 마신 이를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 그대로 믿어버렸고 구식 의사들에게 외쳤다. 세균은 콜레라와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다. 무엇이든 간에 기질이다. 콤마균이 없는 콜레라는 없습니다. 코어는 응답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 수십억 마리의 균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통조차 없습니다. 페텐코프가 반박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렬한 과학적 논쟁에서는 양편 모두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 40년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콤마균을 삼키지 않고는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코흐의 말이 옳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페텐코프의 실험이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음을 지적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미생물 사냥꾼들은 그 비밀의 커튼을 아직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살인적인 세균들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 몸속으로 숨어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들 중 일부만을 죽일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이 가장 이상한 저항성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이 포효했던 1880년대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이제 페텐코프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다른 미생물 사냥꾼들은 실수로 병독성이 있는 콜레라균을 마셨고 끔찍하게 죽었다. 이제 우리는 코흐의 전성기 마지막에 와 있다. 파스테르의 위협은 다시 한번 코흐와 다른 미생물 사냥꾼들을 세상 관심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야심에 차 있지만 착한 시골 사람이었던 코흐가 인간과 동물을 죽이는 탄저병과 콜레라 그리고 결핵의 원인 미생물을 잡은 공로를 손상시키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벌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잠시 코흐를 떠나기로 하자. 그러나 파스테르의 눈부신 생애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읽기 전에 나는 모자를 벗고 코흐에게 격려를 표하는 인사를 하고 싶다. 그는 미생물이 인간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미생물 사냥을 과학으로 이끌었으며 지금은 희미하게 잊혀졌지만 불확실한 영웅 시대의 선구적인 지휘관이었다. 미생물이 어떤 사람이니까 괜찮았다. 이런 내용인데 참 이상하면서도 그렇군요. 여기까지.